가슴 한켠이 왠지 모르게 먹먹해지는 이야기로 오늘 첫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들어오면 톡톡 사연부터 쭉 훑어보는 나이 많은 남자 시청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절대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처럼 제 과거를 돌아보면 꽤 파란만장하게 느껴지더군요. 현재 저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오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열정을 멋지게 불살라보자는 각오도 있고요. 또 옛날에 저였다면 언감생심 외국행은 물론이고 번듯하게 벌어먹고 사는 것 자체를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건만 천지가 개벽한 수준으로 딴판이 된 인생을 살게 된 현재의 제 자신에게 나태함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용을 쓰며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잘하고 제 이야기도 컴퓨터 자판 두드려서 쓰고 있죠. 그러나 어렸을 적엔 제가 또래보다 많이 뒤처진 아이였어요. 글도 잘 몰랐습니다. 뭐든지 부족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어찌됐든 자기 미래에 대해 상상의 날에 펼치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나는 지금도 멍청하다고 가난하다고 그런 놀림이나 실컷 받는데 어른 되면 어떨까? 더욱 거지처럼 살게 되는 거 아닐까? 차라리 영영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무서워. 특히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대개가 빨리 어른이 되길 동경해 일탈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한없이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미래라는 것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한 적이 없던 아이였죠. 대관절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길래 어린아이 주제에 그토록 비관적이었냐고요? 그건 제 친부모님이 서로를 만나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어렸을 적부터 줄임배를 잡으며 아등바등 하셨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만 간신히 졸업을 하셨다고요. 고등학교를 무척 다니고 싶어 했으나 집안 형편 때문에 다니실 수가 없었다네요. 지금은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게 독특한 그림이지만 아버지의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가 꽤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산다는 집이라면 그런 집집마다 자식 딱 한 명씩 대학을 보내도 그것으로 감지덕지해서 콧대가 드높았던 후문을 제가 들었네요. 그러나 아버지께선 언감생심 대학 문턱도 못 노려보신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지요. 여기까진 그 시절의 흔한 서러운 이야기 같지만 아버지께서 성인이 되신 이후 집안 형편이 전보다 좀 더 나아지면서 달라졌습니다. 조금은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 아버지께서도 더 나은 미래를 그리셨대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기대를 해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내 기대를 가족들이란 인간들이 박살내더구나. 그때를 회상하시며 아버진 일을 박박 가셨었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형제들이 아둔하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고 무력하게 주저앉는 모습을 보고 기함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나마 허리를 좀 펴고 살만해졌나 싶었는데 그 약간의 돈이 모였다고 해서 그걸로 곧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죄다 잃기나 하다니 아버지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집안에 남아있는
그나마 돈 한 푼이라도 될 만한 것들을 모조리 챙겨 떠나셨다고 합니다. 어둑한 새벽이었어. 어설픈 밤중이면 누구라도 깰까봐, 그러면 들키게 될까봐 나는 내 팔을 꼬집고 뺨을 비틀어가며 잠을 참았고 새벽이 아주 깊어졌을 때 움직였지. 미리 다 위치를 익혀두었던 것들을 조용히 챙겨다가 하도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였으나 연습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몰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어둡고 추운 새벽길을 걸으며 난 다짐했었다. 2번 다시 이 빌어먹을 집구석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옛말에 낭중지추라 하였으니 내가 바로 우매한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유일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 나는 절대로 그저 그렇게 살다 시골 총구석에서 조용히 늙어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고 믿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전 나이가 무척 어렸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저 듣고는 말았었는데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곱씹을 때마다 감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은 재산을 탈탈 털어 도망을 가셨다면 그럼 남겨진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랍니까? 착잡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께선 그때를 돌아보며 죄책감을 가지는 분이 아니셨죠.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스스로를 천재로 타고났는데 세상의 농간으로 인해 범죄의 운명으로 잘못 살아온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 있어서 그 가족들은 원망의 대상이었을 뿐 그리움이나 죄책감을 심어줄 수 없었던 거예요. 전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자기 능력보다 꿈만 원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잘나지 못한 현실을 부정하며 뭔가 잘못되었다고 여기며 남탓만 하죠. 아버지께서는 야심차게 도시로 나오셨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번듯한 사무직 자리 하나 노력만 한다면 어떻게든 꿰차실 것으로 아버지께선 막연히 꿈을 꾸셨으나 불가능했어요. 하다못해 연줄 하나라도 있어야 가능했죠. 아버지께선 결국 공장에서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일도 너무 힘들었고 텃세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박차고 나간다면 다음 행선지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버티시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죠. 타지에 나와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도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요. 그것은 바로 집세였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아버지의 눈에 어느 날 공장에서 어떤 분이 결혼을 하신다며 소식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혼하기로 한 여자의 집안이 꽤 유복한 편이어서 장가 한번 드는 것으로 팔자펴게 되었다며 그분이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다는데요. 그때 그 모습이 아버지께서는 무척 인상적으로 느껴지셨다네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나 더럽게 텃세를 부리던지 거기 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고 싶은 게 솔직한 내 본심이었는데 딱 보니까 그 결혼식 가면 괜찮은 신부감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내가 고향 땅 박차고 나온 입장인데 거기서 아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쓴 거였지. 공장에 그분이 집안 유복한 여자와 결혼을 하신다고 했으니 분명 신부 측 하객으로 그 정도 집안의 여자들이 꽤 올 거라고 아버지께서는 예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는 그 결혼식에서 엄마를 만나셨어요. 엄마는 단아한 외모의 소유자셨고 나이도 아버지보다 한참 어리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구해야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요. 집은 유복하게 잘 사는데 가족들은 다 외국에 있고 혼자 한국에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진 엄마를 잡아야 인생이 펴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그리고 금세 엄마의 뱃속에 제가 생겼지요. 사실은 집이 너무 엄해서 임신했다는 걸 알면 애를 지우라고 난리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애가 태어난 이후라면 아무 반대도 못 하실 테니 애를 낳고 나서 집에 알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얘기를 믿으셨죠. 그때 참 열심히 사셨다고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만 하면 처가의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태어난 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건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셨대요. 주변에서는 산후우울증 아니냐고 했다는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엄마에게 가족들은 없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왕래하는 친척도 없이 엄마는 당신의 친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사셨는데 친언니를 사고로 잃으신 거예요. 엄마는 그때부터 죽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몰래 써오신 일기를 아버진 뒤늦게 발견하셨죠. 그 일기에는 이 세상에 내 핏줄을 남기게 되면 언제라도 떠나고 싶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걸 보신 아버지께서는 미쳐버리셨죠. 속았다는 분노, 절망감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커갈 때마다 아버지께선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리고 제 엄마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알려주지 않으셔서 저는 늘 밖에서 멍청하단 소리 들었습니다. 꾀되지 하다는 말은 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성인이 되기 전 아버지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죠. 혼자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다른 사람을 열심히 의지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전 번번하게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으면 얼른 꼬리를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줄 몰랐고 외로웠으니까요. 제가 아는 세상의 이야기라고는 아버지께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떠나셨으니 너무 허전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전 그렇게 아둔한 일상을 이어갔죠. 일자리 주겠다는 말만 믿고 제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허탕을 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었던 형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굴었던 것이더라고요. 그건 마치 다음에 밥 한번 먹자와 같은 인사치레라 하였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니 말도 못 알아듣는 것이라면서 저는 그 형에게 욕이나 실컷 얻어먹은 뒤 터덜터덜 발길을 돌려야 했죠. 속으로 난 왜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이나 하며 자책을 하다 보니 정처 없이 한참을 걷고 말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의 낯선 길이어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때 웬 소란이 귀에 들어왔어요. 자연스레 그쪽으로 발길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 앞에서 눈빛이 맛이 간 것 같은 중년의 남자가 흉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당장이라도 휘두를 기세로 자세를 취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려고 하다가 그걸 보고 황급히 몸을 트시려던 어떤 할머님이 계셨지요. 너무 놀라신 마음에 급히 서두르다 보니 할머님께서는 넘어지고 마셨어요. 흉기를 든 남자가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눈깔로 나를 봐? 설마 지금 날 비우는 거야? 이 할망구가 죽고 싶어서 지금 나대는 거지? 내가 저승으로 보내줄게. 흉기를 치켜튼 채 그 남자가 할머님에게를 향했고 몰려있던 몇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들을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서운 흉기를 든 남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멍청이 같은 저니까 또 멍청하게 행동을 하였던 것이겠죠. 달려나가서 할머님 앞을 등지고 가로막음과 동시에
그 남자가 휘두르는 흉기를 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팔이 들었습니다. 몸을 방어하려고 팔이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죠. 제가 갑자기 등장하니 놀란 그 남자가 주춤거렸고, 그래서 흉기가 되려 느리게 움직이며 제 팔을 길게 쭉 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팔 티셔츠 아래 드러나 있던 맨살에 금세 피가 맺혔죠. 그 남자가 당황하는 사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몇 분이 용기를 내서 합심하셨고 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전 할머님을 돌아보았죠. 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어머나, 아, 그 팔이 쭉 그어졌잖아요. 어머 세상에나, 어쩜 좋아. 피가 막 나네. 창백하게 안색이 질려 계셨던 할머님은 제 팔의 상처를 보시고는 더욱 기겁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성급하게 몸을 일으키셨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기절을 하신 거였죠. 행인들이 달려와서 할머님의 상태를 봐드렸어요.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라는 말이 들리길래 전 슬그머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사람을 구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가 다행이라 여기면서요. 존재감 없는 인생이 그때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몰래 현장에서 사라지는데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팔은 쓰라렸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지만 너무 길게 베었더라고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흉이 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건 사치였어요. 이 상처 때문에 너무 아프다면 그건 큰일이 난 것이니 병원을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버티면서 병원에 안 갈 작정이었습니다. 대충 유통기한이 지난 연고나 찾아다가 살짝 바르고 말았어요. 상처는 무척 욱신거렸으나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아물었고요. 시간이 거기서 더 흐르자 기다랗고 옅은 흉터만 남은 채로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저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지요. 제가 또 멍청하게 굴어버린 게 잘못인 것 같았어요. 자기랑 함께 중국의 공장단지에 가서 돈을 벌자는 어떤 사람의 말을 제가 믿어버렸거든요. 외국 가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 말을 듣고 비행기를 타는 상상을 하며 새로운 인생을 꿈꾼 제가 천하의 바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또 속았어요. 저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과 같이 외국행을 준비할 요량이었기 때문에 월세집도 처분한 뒤였습니다.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 한참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빈털터리가 되었죠. 모텔에서는 다음날 쫓겨났고요.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현금 7천 얼마가 전부였습니다. 일을 할 테니 숙식 제공을 해주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알아보는 것에도 돈이 들더군요. 곧장 들이대며 업장에 찾아갔다 쫓겨나기 일쑤였죠. 반팔 티셔츠 위에 겉옷이나마 그나마 제대로 된 걸 입고 있던 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재활용장을 뒤지며 그나마 가방, 담요 같은 것들을 찾아낸 뒤에는 노숙을 작정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요. 며칠 그렇게 억지로 버티다가 국어를 해볼 작정으로 기차역까지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연히 어떤 연인이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자 쪽이 무척 화를 내면서 이 여행 안 가겠다며 기차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여자가 역 밖으로 향하자 남자가 쫓아갔고요. 그리고 저는 쓰레기통 안에 기차표를 봤습니다. 서울행이었어요. 전 홀린 듯이 그 기차를 대신 탔죠. 그런데 제 옆자리 승객이 저를 보며 코를 막더군요. 인상도 썼고요. 그래서 전 자리에서 일어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지점으로 가서 거기에 쭈그려서 갔습니다.
도착한 서울역에서 방황하던 저는 그곳엔 노숙자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여기가 노숙하기 좋은 곳이란 생각을 해버린 저는 일단 그날을 서울역을 배회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죠. 그곳 나름의 체계가 있던 것인지 저는 걸핏하면 여긴 내 자리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버텼고 그러면서 저는 점점 무기력해진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갔죠.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잘 곳을 찾아 슬그머니 다니며 자리를 깔았다가 터스에 밀려서 이리저리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간신히 어느 한쪽에 자리를 잡으려는데 웬 건장한 남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삽시간에 저를 에워싸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기 멀리서 아까부터 딱 보는데 그 구질구질한 쓰레기 더미 가지고 옮겨다니는 그 꼬라지가 눈에 거슬렸어. 면상 보니까 한참 젊은 놈이네. 멀리서 봤을 땐 우리들보다 훨씬 나이도 많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은 놈이 서울역에서 웬 노숙질이야? 행색 더러운 걸 보니까 노숙자 맞는데. 난 이런 새끼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더라. 뭐 해볼 생각도 안 하고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대뜸 노숙이나 하고 있잖아? 에라이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자식. 너 같은 놈은 이 사회의 수치야. 애초에 태어나질 말았어야 해. 괜히 나라 꼴이나 더럽게 만들지. 그들은 3명이었는데 상기된 얼굴들도 그렇고 은은하게 풍겨오는 냄새도 그렇고 술에 잔뜩 취한 것이 분명한 듯 싶었습니다. 한 잔씩 걸치고 술에 취해서 걷다가 제가 누울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해 다가온 모양이었어요. 술에 기분 좋게 취한 김에 시비를 걸며 자기들이 의수될 용건을 잡고 싶었겠죠. 저는 잘못 걸렸다 싶어서 얼른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오며 곧장 발로 저를 걷어찼어요. 저는 퍽 소리가 나게 걷어차인 후 딱딱한 바닥 위로 나동그라졌죠. 너무 아팠고 너무 놀라서 맞은 곳을 감싸주며 얼떨떨해져 있는데 저에게 이런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야, 꿇어. 무릎 꿇고 우리한테 100배 사줘해라. 그럼 봐주마. 아, 제가, 제가 왜 무슨 사죄를 합니까? 벙어리 아니고 말 잘하나 보네? 잘 됐네. 말 잘하니까 열심히 사죄도 잘해봐. 너 같은 새끼는 감히 태어나서 감히 우리가 지나가는 길인데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역 죄인이야. 그러니 사죄를 해야지. 셋이서 동시에 낄낄거렸습니다. 전 그 순간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역 일대 노숙자들로부터 각종 텃세를 받아봤고 저에게 침을 뱉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는 비참하고 서러웠어도 모멸감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들끼리 기분 좋게 취해서 길을 지나던 중에 저를 발견하고 심심풀이 대상으로 저를 농락하며 우쭐거리는 그 모습이 기분 나빴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악이라는 듯 저를 멸시하는 그 발언에 수치심으로 속이 들끓었습니다. 나에게도 아직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구나. 인생 이미 끝났다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건만. 왜 난 지금 이다지고 기분이 나쁜 걸까?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오는 법은 없었을까를 아쉬워하며 내 인생을 왜 지금 이 순간 슬프게 여기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말로만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내 인생이 어떻게든 제발 잘 풀리길 간절하게 바랐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놈들에게 시비나 걸려서 치욕당하는 내 꼬라지가
내 지독한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법은 없겠지만. 술에 취한 건 그놈들이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마치 저까지 술에 취한 듯 갑자기 울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셋이서 동시에 저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패배주의자 노숙자 주제에 생각이 많은 척 표정을 짓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죄를 못하겠으면 그냥 얻어 처맞고 죽으라고도 그랬어요. 여기서 맞아 죽는 게 저한테도 그게 나을 거라 하면서 그 새놈들은 저를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걷어차이던 저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손으로 감싸준 채 보호하면서 몸을 웅크렸어요. 그러나 저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무지막지하게 구타하면서 그 새놈들은 전부 점점 더 신이 나는지 낄낄 웃어댔어요. 신나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저를 때리기도 했고요.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한 광기였습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죽어도 안 움직이네? 죽었나? 이러면서 웃으며 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최대한 웅크리기에 급급했던 제가 필사적으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만 때리세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다 보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제법 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죽기 살기로 전 외쳐댔어요. 그놈들은 진작 사죄를 했어야지라고 하면서 저를 약올려댔고 거세게 저를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크게 외쳐댔던 저의 그 선택은 옳은 것이었어요. 비록 그 새놈들에겐 저의 외침이 외면당했지만 다른 곳에 흘러가서 닿았으니까요. 거기 뭐 하는 거요? 사람 여럿이서 치졸하게 어째 사람 하나를 때리고 있어요. 젊은이들, 그만두시오. 분명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에서부터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팔을 내렸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쳐다봤어요. 웬 나이 드신 분께서 다가오고 있었죠. 차림새가 한눈에 멀끔한 노신사이셨습니다. 멋들어지게 쓰고 계셨던 중절모부터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뭐야? 그냥 가던 길이나 마저 곱게 가세요, 할아버지. 또 막 나셨나? 낄 때 안 낄 때 구분은 하고 끼어드셔야지. 그놈들은 피식 웃으면서 바닥에 침을 퇴 뱉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노신사께서는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의연한 낯빛을 띄우신 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전 너무 감사한 일이었으나 한편으론 걱정되고 겁도 났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애꿎은 분이 피해를 입으시는 것은 아닌지 싶었을 때였습니다. 이쪽이 소란스럽고 수상쩍길래 내가 진작에 경찰을 불러놨지. 경찰 와서 어떤 일인지 함께 볼 수 있다면 나로선 좋은 일인데 내가 왜 자리를 뜨겠소? 대체 이 현장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번 들어본다면 좋을 것 같은데? 노신사께서 의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이 굳셌습니다. 전 평생에 가져본 적이 없었던 올곧고 당당하고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둑한 밤중이었음에도 그것이 분명해 보여 전 홀린 듯이 엎어져 있던 몸을 일으켜서 바로 안고 말했죠. 그 새놈들은 노신사의 말씀에 저마다 움찔거리며 놀라더니 시선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준 뒤 급하게 자리에 뜨더군요. 멀어지는 방향을 보니 새놈 전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더 빨리 다리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경찰차가 가까이 오고 있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전 그 모습을 넋놓고 보고 있다 아차 싶어서 노신사를 쳐다봤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했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며 전 힘겹게 절도김에 일어났죠. 온몸이 욕심거렸으나 위기를 모면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것도 모르고 일어나서는 은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노신사께서 조금 놀랐다는 의미의 탄성을 작게 내뱉으셨죠. 예의가 참 바르시구만. 그런데 어쩌다 저런 불량배들에게 잘못 걸리셨소? 암만 해도 아까 그놈들 진탕 술 마시고 난 뒤인 듯 하던데. 그런 놈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말 섞고 엮일 필요가 없지. 보안이 이곳에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좀 의견 드린 거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분이 나쁘다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시비를 걸지도 않았고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쪽에서 저를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비루하게 지내는 제 존재 자체가 눈에 거슬려고 만만해 보였던 것이겠죠. 의연하고 고된 노신사 앞에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여 그런 말도 멋대로 하고 말았어요. 왠지 부끄럽더군요. 제가 민망해서 머리를 극적이며 경찰들이 와도 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자 노신사께서는 작게 웃으셨습니다. 경찰을 불렀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하셨어요. 웬 작은 소란이 들려왔고 살려달란 소리가 들려 이쪽으로 와보시기 바빠서 경찰을 부를 겨를도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노신사께서 기지를 발휘하신 것이었죠. 그 덕분에 나쁜 놈들은 도망을 갔고요. 아까 그놈들 덩치도 좋고 인상도 별로였는데 어르신께서는 무섭지도 않으셨어요. 까딱하면 어르신께서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덕분에 살았지만 어르신께서도 조심하며 사세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나 자신에게 화가 옮겨 붙을까 그게 두려워 몸을 사리다 보면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요. 몰볼 안 가리고 남의 공경을 외면하지 않아준 어떤 고마운 사람의 덕을 우리 집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야 응당 맞는 것 같다오. 그나저나 어디 잘못된 곳은 없어요?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런 일 좀 당했다고 잘못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잘못돼서 세상 뜨는 게 낫죠. 저도 모르게 씁쓸히 대답하며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웅크려 실컷 두드려 맞을 때 겉옷 안으로 흙먼지이며 자잘한 돌멩이가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겉옷을 한번 툭툭 털고 다시 입으려는데 노신사께서 안 됐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젊은이가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치근하게 묻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전 아까 그놈들에게 맞을 때보다 더욱 몸이 욱신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노신사께 고개를 꾸벅이며 이만 가보시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동을 할 참이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까 그놈들이 이곳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벤치를 찾아보든가 할 요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 겪고 밖에서 잠들려면 당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이고,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젊은 총각이 여기서 이러고 지내는지.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또렷한 것 같은데. 이 늙은이는 주책스럽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아이, 여기에 있긴 좀 그래서 딴 곳으로 지금 가보려고요. 아무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겉옷을 다시 한번 힘주어 털어낸 뒤 다시 그걸 둘러입고 바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난데없이 화들짝 놀라신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노신사의 반응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신사께서는 제 얼굴을 보시던 게 아니라 정확히는 제 팔을 보고 계셨거든요. 잠깐만요. 아, 이봐요, 젊은 총각. 팔에 그거 다친 흉터 아닙니까? 혹시 그거 어쩌다 그랬는지 내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 이거요? 이제 꽤 된 건데요. 길고 크게 났던 상처라서 이렇게 흉이 지는 바람에 눈에 띄는 것 같네요. 갑자기 이걸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길 가다 그랬다고요? 아니 어쩌다 길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난 혹시 그게 내가 아는 상처인가 싶어서 잠깐 놀란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 구해주다가 얻게 된 흉터인가 싶어서. 어이, 그걸 어르신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신사께서 중얼거리시는 걸 듣자마자 저는 무심코 반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물음에 노신사께서는 깜짝 놀라셨고요. 그 놀라신 얼굴을 보고 전 홀린 듯이 그때 일을 털어놓았어요. 길을 가다가 소란스런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웬 정신 이상자 같은 남자가 흉기를 들고 설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님께서 그 흉기에 당하실 위기에 처하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다고요. 반사적으로 그 할머님 앞을 가로막았고 발을 뻗었다가 흉기에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짧게 휘둘러진 것이 아니었기에 팔을 길게 그었다고 거기까지 설명하던 저는 노신사께서 휘청거리시는 모습에 말을 끊고 얼른 부축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노신사께서 제 팔을 붙잡으셨죠. 크게 흉터 자국이 남은 제 팔에 말입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보,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젊은 총각, 자네가 목숨을 구해줬던 그 할머님이란 사람이 바로 우리 집 할멈이라오. 내 아내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네였구만. 그런 고마운 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서 이러고 지내고 있는가?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구해드렸던 할머님이 바로 이 노신사의 아내분이셨던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이 엄청난 우연에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을 것 같네요. 노신사께서는 즉시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노숙을 하는 걸 보면 집이 없다는 의미 같은데 당신의 집으로 우선 가자고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채로 이끌려갔죠. 한편으로는 그때 나서서 할머님을 도와드렸던 덕분에 제가 노숙 생활 중에 단 하루라도 따뜻한 집에서 자게 되었구나 이런 기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한 생각은 너무 우스운 수준으로 금세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도한 곳은 부자들이나 살 것이 뻔한 고급 빌라였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부자 동네인 곳으로 택시가 진입할 때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전 눈앞에 드러난 집의 위용에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저 같은 노숙자가 감히 이렇게 좋은 집에 발을 들여도 되나 싶어서 망설여졌습니다. 그냥 뒤돌아서 도망칠까도 싶었어요. 바로 그때 노신사께서 다정하게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얼른 들어갑시다. 밥은 먹었소? 안 먹었겠죠? 여기 거리 있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자마자 살펴볼게요. 입이 안 떨어졌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노신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신발장부터 어마어마하게 고급스러운 것에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그리고 들어선 집안은 더했지요. 전 살면서 대중매체조차 실컷 접해본 역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은 마치 환상 속의 세계 같았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집이 있나 싶었어요. 밤이라서 은은하게 상아빛으로 켜진 조명 아래 빛나는 집안 곳곳이 정말로 멋졌습니다. 거실은 진짜 말도 안 되었어요. 거실 하나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널따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포근한 기운이 있었어요. 따스했죠. 불과 몇십 분 전에 저는 길을 지나던 불량배들에게 잘못 걸려 온갖 모진 소리를 들으며 얻어맞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 같은 존재가 이런 곳에 발에 들어도 되는 걸까?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란 소리까지 들은 구제불능의 존재가 바로 난데 내가 이런 곳에 들어오면 혹시 천벌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비현실적으로 멋진 집안에 있으려니 도저히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울리는 곳은 길바닥, 노숙 생활인 것만 같았어요. 노신사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찾아 살아볼 테니 뜨끈한 물에 씻고 있으라고 자꾸 권해주셨지요. 그걸 따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차 두려워져서 당장이라도 뒤돌아 그 집을 뛰쳐나가려고 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거실 벽 한쪽에 걸려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 노신사분이 계셨고 그리고 제가 과거 그때 도와드렸던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할머님의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혼미해져 있었던 정신이 조금은 말끔해졌고 진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조금 차분함을 찾고 드디어 입을 떼었죠. 저기 할머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기 댁엔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집 할멈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지난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기 멀리 부산에 사는 친척이 이때가 아니면 시간이 안 난다고 부득불 오늘 병문안을 꼭 와야겠다고 해서 서울에 일찍 올라왔다 저녁에 기차 타고 곧장 내려갔죠. 그래서 나도 배웅차 오랜만에 서울역에 가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신사께서는 배시시 웃으셨고 천천히 중절모를 벗으셨어요. 모자를 벗으시니까 갑자기 이미지가 친근하게 보이더군요. 노신사께서는 다시 정중히 인사를 하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과거 할머님을 구해줬던 그 일을 재차 고마워하셨어요. 할멈이 이 일을 알면 기뻐하겠구만.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겠어. 은인 찾았다고 좋아서. 나지막히 해주신 그 말씀에 뒤늦게 좀 민망함이 올라왔죠. 따뜻하게 몸 좀 녹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젠 따를 생각도 들었고요. 욕실에 들어가 씻는 거. 그것이 무엇라고 당시에 저에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감히 제가 이런 커다란 욕실에 들어가 씻어도 되는 것인가 싶었는데 물 트는 법을 몰라서 애를 먹으며 씨름하고 처음 보는 시설에 신기해하다 보니 긴장이 풀려 어느새 따끈한 물을 즐기고 있었어요. 노신사께서 편한 옷을 욕실 앞에 놓아주신 덕분에 씻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있는 걸 꺼내 대충 차려서 미안하다고 노신사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먹는 내내 전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너무 맛있었거든요.
정신없이 먹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보니 금세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시간이 늦어 엉겹결에 잠자리 안내받은 뒤 잠에 들었고 깨어나선 할머님을 뵈러 같이 가자고 권하시는 것에 휩쓸려서 또 엉겹결에 준비를 해서 함께 외출을 해버렸습니다. 병원에 당도하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님께서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생색을 조금 내보자면 어쨌든 제가 살려드렸던 목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목숨의 주인공이 잘 살아있다는 것은 저로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할머님께서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셨는데 노신사께서 그러자 빙그레 웃으셨죠. 그 직후였어요. 할머님께서 제가 누군지 알아보신 것은요. 아이, 설마 그때 나를 구해줬던 총각이에요? 맞죠? 아이고 할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다 살았다는 듯 죽상을 하고 있더니 갑자기 웬 기력이 솟아나서 그렇게 크게 소리도 내는 거야? 그래 맞아. 할멈을 구해줬던 바로 그 총각이야. 내가 찾았어. 세상에나 당신이 드디어 쓸만한 일을 했군요. 내가 살아생전 죽기 전에 이놈의 영감탱이 나한테 좋은 일 한번 해주는 걸 보고 눈 감을 수 있을까 했는데 어쩜 이런 기특한 일을 다 해냈어요? 지난 세월 당신이 나에게 서운하게 굴었던 걸 지금 다 용서하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시는 걸 지켜봤어요. 이윽고 할머님께서 저를 가까이 부르셨죠.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보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할머님께서 저를 다시 보게 된 것이 신기한 듯 바라보셨고 노신사께서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간밤에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님께서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계셨죠. 저도 할머님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신기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그날 이후로 계속 찾으셨던 건가요? 저는 설마 그러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찾지. 왜 안 찾겠어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예명식도 없는 남을 아무리 노인네라지만 노인 공경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람이 목숨 걸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기가 어디 쉬운 거겠어요? 절대 안 쉽죠. 어렵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그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던지 주책스럽게 그거 좀 놀랐다고 피 좀 봤다고 해서 혼절이나 해버리고 나를 구해준 사람을 난 당연히 금세 찾을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우리 영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아무 곳에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심지어는 병원도 가지 않은 모양인 것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답니다. 응급실에 갔었더라면 우리가 그때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응급실에 안 갔었죠? 네. 팔이 아프긴 했지만 배인 상처니까 죽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안 갔어요. 돈이 아까웠으니까요. 큰일 날 뻔한 사람을 제가 구해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병원을 안 갔었다는 제 이야기에 두 분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셨어요. 전 이제 인사도 다 마쳤는데 가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아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정이고 따스함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있을 곳은 이런 안락함이 아니란 생각을 하며 이만 자리를 떠보려고 할 때였어요. 할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어디 가요? 영감 말 듣지 않니 딱히 갈 곳도 없는 것 같은데. 나가봤자 길바닥일 거라면 나가지 말아요. 예?
아, 하지만 저는 길바닥 외에는 갈 곳이 없는데요. 제가 멍청하게 대답을 해버렸을 때였습니다. 두 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시더니 이내 씩 웃으셨어요. 이미 그때 두 분은 뜻이 통하신 뒤였나 보더라고요. 우리 영감, 오만방자하게만 살아와서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병원에 이렇게 박혀 있으니 영 신경이 쓰여서 몸이 나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총각이 같이 좀 지내주면 안 될까요? 오직 놀랐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은 어째서 말이 안 되는 거냐고 역으로 저에게 물어보셔서 제 말문을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전 뭔가에 홀린 듯이 새로운 일상을 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생필품이며 옷들을 구입하라고 노신사께서는 선택 카드를 내어주셨죠. 카드라니, 이런 걸로 쇼핑을 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노신사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라는 거 누가 정한 거요? 하다못해 하느님도 그런 건 정해놓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살기 마련인 동물이니까.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어요. 전 제 손에 들린 카드를 처음으로 힘줘 잡아보았고 그걸로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사보았습니다. 끼케야 온 4벌이었지만요. 행복하고 신기했죠. 하지만 정말로 신기한 일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셈이었어요. 병원 측의 예상을 뛰었고 빠른 회복을 보이신 할머님께서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러자마자 엄청난 선언을 했습니다. 옛적에 사고로 아들 잃고 하나뿐인 딸은 자기 어린 자식을 일찍 앞세워 보낸 슬픔에 빠져 힘들어하더니 사위하고 둘이 머나먼 외국 가서 조용히 살고 있고 우리 두 노인네가 얼마나 조용하다 못해 심심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총각을 든든하게 후원하면서 어디 얼마까지 발전해 잘 먹고 잘 사나 그거 지켜보는 재미로 앞으로는 살고 싶네요. 예? 아, 아닙니다. 후원하실 대상을 잘못 고르셨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는 것도 전혀 없는 놈이에요. 하지만 두 분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다 했다는 얼굴들이었죠.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맞춤법을 거의 몰라 작문이 어려웠던지라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영어학원도 같이 다녔고요. 음식 잘 챙겨 먹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노신사, 아니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밝고 건강해질 때마다 할머님께서도 점차 활력을 다시 찾으시는 것 같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간이 점차 흐르며 저희는 느끼고 있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익혀갔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할아버님의 먼 친척분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체계적인 일의 방식을 익혀갔고요. 그 이전까진 전 제 스스로가 백치인 줄로만 알았어요. 타고난 한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니 크게 잘할 수 없는 작은 어항에 보잘것없는 물고기 한 마리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타고난 능력, 재능도 없었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수준도 많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점차 바뀌더라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전 가장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역시 무척 좋아하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전 저에게 찾아온 최고의 행운은 제가 과거 목숨을 구해드렸던 분이 아주 부유한 분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만나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사실도 아니라 바로 저에게 가족이라는 의미가 다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그리고 할머님. 어느새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안 계셨다면 만약에 누가 저에게 돈을 주면서 이걸로 발전해보라고 한들 저는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가 없으니까요. 응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저를 향한 두 분의 따스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계속 열심히 했던 겁니다. 절대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은 제가 살면서 처음 가져보는 것이었어요. 의욕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떨어진 업무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 같았건만 결혼도 했지요. 그뿐 아니라 어여쁜 딸아이도 품에 안았습니다. 기적이라고 밖엔 표현이 안 되네요.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결혼하는 것과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는 걸 다 보고 가셨다는 게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할아버님께서는 할머님께서 떠나시고 꼭 3년째 되던 날 숨을 거두셨어요. 마지막에 절 보며 말씀해 주셨죠. 덕분에 좋은 인생이었다. 덕분에 나나 우리 할멈이나 외롭지 않았어. 앞으로 외롭게 살지 마라.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봐 줄 테니까. 단연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우는 것도 슬퍼서 우는 것도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할아버님, 할머님과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어찌 보면 표현하기에는 난감한 관계에서 끈끈한 유대감을 키워왔었죠. 그런 것처럼 할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쳐서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네요.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과거처럼 외롭게 살까봐 걱정이 되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씩씩하게 그 이후를 살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고 나니 제가 흘려버린 옛 과거의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매일을 열정 넘치게 살아가는 중이에요. 제 인생의 마지막 단추가 멋지게 끼워지는 그날까지 더욱 잘 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어디서부터 사연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끝날 때쯤이면 아마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행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눈물 쏙 빼는 일이 있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참 미련하다고 표현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시골 출신의 가난한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외동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살았던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 재력 덕분에 부족함을 넘어 그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뭘 가져가기만 해도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구경을 할 정도였고 당시 엄마는 학부모에서 장을 맡고 있었는데 같은 친구들 부모님들이 저희 엄마한테 속된 말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어디 없나 싶어서 매일같이 달라붙고 그랬다 했어요. 물론 저희 엄마만의 표현이긴 하지만요. 수정이 너는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좋겠다. 난 이런 것도 못 사 입는데. 반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저런 이야기를 하며 부러움을 표시하곤 했지만 사실 그게 한 번도 뿌듯하진 않았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친구들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기에 누군가 그걸 가지고 부럽다고 표현해도 그게 부러울 일인가?
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였다면 몰라도 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집에 돈이 부족해 하고 싶은 걸 못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고 부모님 지원을 받아 학원도 여러 군데 다닌 덕분에 저는 꽤 상위권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적에도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셨기에 오로지 학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방학 되면 늘 해외여행도 다닐 정도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그런 저를 보고서 한 학기만 수정이처럼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복받은 일이라 생각하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일이었다 보니 가끔은 일상이 너무 무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경험 삼아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지만 등록금도 용돈도 다 주는데 아르바이트를 왜 해? 그냥 열심히 공부나 해라. 라며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죠. 온실 속 화초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제가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은근히 돌려서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라고 한 적도 있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통금 시간까지 정해두셨어요. 어릴 때야 부모님 말만 듣고 솔직히 논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으니 이런 일로 마찰이 생길 상황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제가 편하게 살아왔지만 자유롭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회의감에 혼자 깊은 고민을 할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와 딱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골 부모님과 함께 힘들게 살다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매일같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남편과 친해진 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 남편은 비록 힘들게 살아왔을지언정 어른스럽고 생각도 깊고 모든 판단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는 확연히 다른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남편을 마구 쫓아다녔습니다. 당연히 고백도 제가 먼저였어요. 수정아, 네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너와 사귀기엔 힘들 것 같아. 우린 형편도 너무 다르잖아. 첫 고백은 뻥 차였습니다. 남편도 당시 저와 친했고 친하기 전에도 저희 집에 대한 소문을 어느 정도 들었을 거예요. 부잣집에서 여유롭게 자란 애라는 소문을 말이죠. 근데 참 모순적이게도 전 남편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더 반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냥 사귀는 정도로 끝날 거면 그런 걸로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나쁜 마음 먹으면 그런 저를 실컷 이용만 해도 될 노릇이잖아요. 애초에 고백도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고 외려 미래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거절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인 거에 굴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더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밀어내다 밀어내다 결국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말이죠. 동규야, 진짜 나랑 안 사귈 거야? 어? 그래,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어. 우리 예쁘게 잘 사귀어보자. 장장 반년에 걸친 구애였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남편의 입에서 허락의 말이 떨어진 순간 뛸 듯이 기뻤어요.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 빼고 남자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감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부모님은 종종 저에게 수정아, 혹시 연애하는 사람은 있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뒤에 이런 말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남자는 꼭 너랑 비슷한 수준을 만나야 한다. 학벌이든 집안 환경이든. 우린 그런 사람 아니면 허락하지 않을 거야. 부모님은 제가 꼭 공부 잘하고 좋은 집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부모님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결사반대를 하고 말릴 정도로 가난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아시는 순간 분명 계속 헤어지라면서 저에게 뭐라고 할 게 뻔했거든요. 물론 저는 집안 환경이고 뭐고 다 괜찮았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만큼 저와 잘 맞고 또 남편만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원래 연애하는 거보다 보니 마음 편히 놀러 다닐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만나고 손잡고 다니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랑 연애를 한 횟수만 7년이었어요. 21살에 처음 남편이랑 연애를 했으니 28살까지 연애를 했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취업 준비를 하느라 바빴던 시기도 있었으나 단 한 번도 권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기에는 얼굴을 보고 시간을 보내는 데 충실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바쁜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 몇 달 얼굴을 못 보는 것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곧 상대방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새 힘든 건 없어? 괜찮아? 나도 바쁘긴 하지만 네가 더 걱정된다.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금방이라도 달려갈 테니까. 하면서 서로를 보듬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희 남편 같은 남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오래 사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나 남편이나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8년 동안 사귀어 왔다고요. 아니, 그렇게 오래 사귀는 동안 왜 우리한테 소개시켜주지 않은 거니? 처음에 부모님은 제가 비밀리에 사귄 걸 꽤나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남편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자 역시나 부모님은 예상한 대로의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재력은 되는 집안이어야 한다고. 제정신이야? 하지만 전 더 이상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님이 절 지원해주지 않고 혹여나 연락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미안하지만 난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엄마 아빠가 뭔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해주실 때까지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독단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었고 그냥 적당히 대꾸해서는 절대로 제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거였거든요. 매일같이 전화가 불이 나도록 왔지만 부모님 번호를 차단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만나자며 찾아오셨어요. 그래, 좋다. 네 뜻대로 해주마. 대신 잘 살아야 한다. 내가 널 어찌 키운진 알지? 그렇게 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신 후에야 그 모든 고난을 겪은 끝에 전 비로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연히 서울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저와 남편 모두 서울에 사는 집이 있었고 회사도 서울이었으니까요. 엄마도 제게 결혼하면 서울에 좋은 집을 신혼집으로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얼마 전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시간을 보내도 집중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신부님 계시는 곳에서 같이 살자고요. 수정아, 나는 우리 집 사정 때문에 평생 귀하게 살아온 너를 시골에 데려갈 수 없어. 거기다 우리 둘 다 신혼인데 시골에 내려가 살면 무지 답답할 거야. 마음은 고마운데 그러지 말자. 남편도 처음에는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다 사라지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죠. 물론 저희 친정 식구들의 반대도 극심했어요. 뭐라고? 시골? 그런 데서 안 살아본 네가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 살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 네가 뭐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시골까지 내려가 시어머니 병수마을 들어? 엄마,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오래 있는 게 아니고 몇 년만 있다 오는 거예요. 아, 글쎄 절대 안 된다니까. 난 네가 재력 좋고 집안 좋은 남자 만나 편하게 살기 바랬다. 근데 굳이 가시밭길을 자처하더니 뭐? 이젠 시어머니의 병수발에 들겠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꼴을 봐라. 특히 저희 엄마는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도 계속 속상해했는데 시골까지 내려가 살겠다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몇 날 며칠 저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도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안 된다며 저를 말리고 나셨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어쨌든 결혼도 어렵사리 허락해 주셨으니 이건 양보를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허나 어느 날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와 통화를 한 후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평소 눈물도 없던 사람이 얼마나 속이 쓰리면 저럴까. 순간 마음이 덜컹했어요. 결국 저는 자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부모님께도 뜻을 전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엄마와 아빠는 절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엄마는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시며 절 보내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결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이고, 귀한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상견례 때 봤던 모습처럼 여전히 따스하고 인자한 인상이셨지만 확실히 그때보다 많이 편찮은 느낌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걷는 것도 힘드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왔다고 시아버지의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나와주신 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간병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전 살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서툴렀죠. 요리도 빨래도 설거지도 남들에 비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 배우는데도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살림력 없다고 타박하실 만도 한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 아가, 그 정도면 충분히 잘하는 거다. 어찌 우리가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꼬? 하면서 제 용기를 돋궈주시기 위해 애쓰셨죠. 게다가 남편에겐
2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도련님이었죠. 도련님도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말을 잘 듣고 저를 잘 따라주어서 사실 시댁살이는 어떤 면에선 친정집에 있는 것보다도 편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다 바빠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이고 그러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시댁은 언제나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TV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즐거운 나날들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전 내심 친정엄마와 아빠에게 연락이 오길 기다렸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헤어진 게 마음에 걸렸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화 많이 났나 봐. 진짜 연락 한 번 안 오네. 제가 속상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올 거라면서 저를 다독이긴 했지만 마음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이대로 연이 끊기면 어떡하나 싶었고요. 그러던 중 안 좋은 소식이 겹쳐 생겼습니다. 저와 남편이 온 직후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던 시어머니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셔야죠. 아유, 됐다. 입맛이 없어서 아가 너 먼저 먹어라. 많이 배고프겠다. 그 누구보다도 끼니를 잘 챙겨 드시던 시어머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다며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쌈을 사와 드리기도 하고 어디서 몸에 좋은 약으로 한약을 지어 드린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준비한 제 정성 때문에 조금 맛을 보긴 했어도 금방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말하시곤 다시 자리에 눕게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마치 예감이라도 하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곶감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곶감이요? 곶감이 너무나 먹고 싶구나. 아가,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평소 심부름을 잘 시키는 법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그날따라 유독 곶감을 찾으셨고 저와 남편은 곶감을 사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곶감을 사들고 집에 와보니 어머니께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를 뒤흔들어 봐도 일어나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약 3년간의 간병 끝에 시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 사이에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기에 더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첫 손자라면서 저희 아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거든요. 살이 쪽 빠져서 왜소한 몸을 하시고서도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서 오면 꼭 한 번은 몸을 일으켜 품에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평소 저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셨던, 아니 잘해준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저를 예뻐해 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없이 어머님을 부르며 오열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나중엔 거동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발인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선 한동안 마음이 너무나 허했던 것 같아요. 집안이 너무 횡한 것 같고 시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실 것만 같고 저뿐 아니라 식구들 모두 그랬죠. 특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빈자리에 더듬으시며 몰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훔치고 그러실 땐 가슴이 너무도 아팠어요. 떠난 사람의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는 게 아니다 보니 모두가 힘들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서로를 잘 보듬고 다독인 끝에 저희는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 걸 시어머니가 바라실 것 같지도 않았기에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떠나신 후 자연스레 어린 도련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치더라고요. 아직 중학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를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엄마 아닌 엄마 노릇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는 학원을 열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원은 원생들이 많아야 돈을 버는데 시골에는 끼케야 10명이나 될까 말까 한 애들이 학원에 왔으니까요. 그래도 도련님을 공부시키면서 겸사겸사 작게 생활비라도 벌겠다시고 한 거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히 도련님도 공부에 뜻이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노력하는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는지 꽤 한 번 안 부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도련님이 연필을 잡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푸는 모습을 보면 절로 마음이 뿌듯했지요. 첫째 아들이 좀 큰 뒤부턴 첫째도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공부도 봐주었고요. 보통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 힘들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학원을 차린 뒤론 오히려 제가 제일 집안일을 안 하는 편에 속했어요. 여보, 이거 놔두고 들어가. 내가 할게. 아니야. 이걸 당신이 왜 다 하려 해? 나 오늘 안 힘들어. 내가 하면 돼. 아가,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 쉬어라. 일하느라 고생한 애가 무슨 집안일까지 한다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절 대신해서 빨래, 청소, 요리 등 기본적인 집안일들을 거의 도맡아 해주셨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행여라도 집안일을 거들라고 하면 다가와서 불이 나게 말리시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할게요. 아니다. 어여 들어가라니까. 여기서 너 이러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어. 아, 얼른. 도련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학을 안 가고 멀지 않은 곳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도와 함께 집안일을 해나갔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시댁 식구들이 다 제 두 번째 가족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하다 보면 친구들은 전부 시댁 욕하면서 아, 진짜 시댁 식구만 없으면 결혼이 세 배인데 행복할 거야. 라면서 푸념을 늘어놓는데 저는 욕할 시댁이 없어서 늘 애매하게 웃고 넘기기만 할 정도였습니다. 다들 제가 힘들게 고생하는 걸 알기에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절 쉬게 하려고 먼저 나서 할 일을 차지하는 시댁 식구들을 돕는데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시골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과 화해한 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부모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론 부모님과 간간히 연락도 하고 예전처럼 안부 인사도 물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긴 왜요? 왜긴 왜야. 네가 안 내려오니까 나라도 널 보러 가야지. 맨날 서울 온다 하면서 오지도 않고. 내일 아빠랑 나쯤에 도착할 테니 그리 알아라. 한창 학원을 열고 육아하느라 바빠 친정에 못 간 지가 꽤 되었는데 제가 가지 못하자 직접 오시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문득 저도 죄송스런 마음이 들어 엄마와 아빠가 오기 전엔 이것저것 반찬거리도 준비하고 그날은 학원문도 닫았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장모님, 장인어른 얼굴도 제대로 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게 뭘 좋아하시냐고 여러 번 묻다가 장에 가서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것들을 잔뜩 사왔죠. 엄마와 아빠는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셨어요. 낮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차가 막혔다고 하면서 저녁쯤에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오자마자 엄마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구겨지셨습니다. 수정이 너, '시골 사람이 다 되었구나.'
당시 제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모습이 좀 거슬렸던 것 같아요. 장례식 이후 엄마와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그땐 제가 서울로 올라갔던지라 옷을 차려입었을 때였고 이렇게 엄마가 시골에 내려와 제가 사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죠. 저도 엄마가 어느 정도는 당황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 집안에서도 옷을 차려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고 저도 어렸을 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엄마 왔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앉으세요. 아빠도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전 일단 시아버지를 소개시켜드린 후 엄마와 아빠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사돈어른이 오셨다면서 무척이나 반갑게 인사를 하셨고 저희 남편도 깍듯이 대했어요. 식사 내내 남편은 아빠가 좋아할 만한 화제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 무엇도 허투루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사위의 모습이 나쁘게 보이지 않았는지 잠깐 미소도 짓고 웃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밥도 깨작깨작 드시며 연신 인상을 피실 줄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권해주시는 반찬도 입에 대지 않으셨죠. 엄마, 반찬이 입에 안 맞아요? 속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엄마는 말끝을 흐리며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전 엄마의 속을 이미 읽고 있었어요. 엄마는 시골 반찬을 항상 더럽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기,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결국 엄마는 밥을 먹던 도중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일어서셨고 저도 그 바람에 엉거주춤 엄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저와 단둘이 남겨지자 그제야 하고 싶은 말을 본물처럼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이런 누추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지 몰랐다. 저 반찬들은 뭐냐? 네가 왜 이러고 살고 있니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거기에 도련님 얘기까지 얹혀졌지요. 그 나이 차이 많은 도련님은 뭐야? 네가 설마 엄마 노릇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으면서 정말 속상해 죽겠다. 시어머니 병수발 끝나니까 이젠 이 고생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엄마, 그게 아니고요. 도련님이 너무 딱해 그래요. 그냥 공부 가르쳐주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됐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당장 짐 싸서 서울로 가자. 네? 엄마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갑자기 짐을 싸서 서울로 가자 하셨고 그쯤 되자 저도 엄마의 이런 막무가내 행동에 화가 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소리가 들렸는지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무슨 일이냐며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이봐 장서방, 왜 대체 우리 애를 이런 데서 고생시키고 있는 거야? 난 우리 애가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사는지도 몰랐고 더러운 반찬 먹으며 사는지도 몰랐어. 그저 좋은 공기 마시며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았지. 자네 분명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나? 고생은 절대 안 시키겠다고. 자네 어머니 병수발 들게 하더니 이제는 자네 동생까지 키우게 해? 아, 일단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무슨 오해가 있는데 싶습니다. 오해는 무슨 오해? 덮을 것도 없어. 내가 자네 어머니 아프다고 했을 때 그래도 참았네. 근데 도저히 이 꼴은 못 보겠네. 너 수정이 얼른 집 싸라. 뭐하고 서 있어? 아니다. 장서방 자네가 짐 싸서 서울로 붙이게. 난 얘만 데려갈 테니까. 엄마는 제 손까지 끌면서 저를 차에 태우시려 했습니다. 심지어 아빠 보곤 제 아들을 차에 태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자
막무가내로 제 손을 끌고 난리도 아니셨어요. 엄마와 제 싸움이 커지자 식구들 모두가 당황해하며 무슨 말을 못하고 있었고 아들은 울음을 왕 터뜨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오셔선 진정하라며 엄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돈, 저희 사는 형편이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저희 며느리 우리 수정이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수정이 님이 저희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입니다. 제 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됐다고요. 더러운 손으로 어딜 잡아요? 당장 치우세요. 엄마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엄마마저 말씀을 하신 뒤엔 자기도 놀랐는지 당황해하셨지만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만 엄마를 바닥으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부모님이 창피하기도 하고 시아버지 뵐 면목도 없어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들어오셔선 괜찮다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라면서요. 참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아버지의 그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험한 일을 당하셨으면서도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신 그 마음은 너무도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결국 그날 친정 식구들의 방문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서늘해졌고 저도 부모님과 연을 끊게 되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턴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일이 많았기에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아요. 물론 엄마 말대로 결혼하고 나서 이전처럼 편하게 살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위하고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건 큰 행복과 다름없었어요. 전 매일을 선물 받은 기분으로 살아나갔습니다. 게다가 아들도 커가고 도련님도 제대로 일 다니면서 결혼할 여자까지 만나고 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제 나도 좀 더 날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려나? 조금만 더 고생하자. 라며 제 스스로를 다독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세상 산다는 게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가슴 쪽에 뭔가가 잡혀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겐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소식이었지요. 유방암 3기입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너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기간에 무리를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그래도 병원 한번 가봐라며 저를 걱정했지만 전 당연히 별거 아닐 거라 여겼기에 괜찮다고 하고 한 번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그게 문득 후회가 되더라고요. 병원을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 걸 왜 그 생각을 못한 건지 삶에 대한 감사함은 잊혀지고 매일 눈물만 났어요. 이제 비로소 할 일을 다 해가고 있고 좀 자리 잡고 제대로 살 수 있으려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 환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자부하는데 왜 내게 하필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원망과 서러움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치게 가족들을 위해 일만 하며 산 게 다 병이 되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유방암 완치율이 다른 암보다 훨씬 더 높아. 치료만 잘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그래, 아가야. 걱정 말고 너는 몸 낫는 것만 생각해라. 집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에만 집중해야 한다. 식구들은 다들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의욕이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위로의 말들이 모두 가식으로 들렸어요. 아픈 건 난데 왜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하는 건지. 정말 힘든데 왜 날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건지.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리다 보니 모든 게 삐뚤어져 보였고 그런 제 자신이 낯설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허나 저는 누가 물어도 대꾸도 하지 않고 한동안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이 소식은 알려야겠다 싶어 친정에 연락을 했는지 엄마는 불이 나게 내려오셔선 소리 바락바락 지르셨어요. 여기서 이 고생을 하다 제가 이 병에 걸린 거라면서요. 허나 엄마의 그런 무례한 말을 듣고도 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엄마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수술을 받기 전까지 하루하루 말라가는 기분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수술은 받지도 않았는데 정작 희망은 제 마음 안에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치료가 끝나면 여행도 같이 가자고 하고 맛있는 걸 사서 저에게 주기도 하고 시덥잖은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형수님, 회사 근처에 괜찮은 디저트 집이 생겨서 하나 사와봤어요. 형수님,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글쎄 회사 동료가 저한테 못생겼다면서 놀리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이다 싶어 넘어갔는데 계속되니까 저도 완전 화나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싶고. 형수님, 형수님 봐도 제가 그래요? 그 기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준 건 어린 도련님이었어요. 제가 비록 절망스러운 마음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들 제 돌봄만 받던 도련님이 직장에 다닐 때까지 커서 이렇게 역으로 저를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그 와중에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물론 도련님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남편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마음 잡고 제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 라는 건 깊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어도 조금씩 마음을 다잡겠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큰 수술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 머리를 밀기 위해 미용실을 갔을 땐 정말 그동안 다잡고 다잡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 슬펐습니다. 한편으론 참 신기했어요. 평소에 머리카락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전혀 없었는데 어차피 일하느라 바쁘니 늘 굴러다니는 고무줄이나 하나 주워 대충 묶고 다니고 너무 길면 커트 10,000원 하는 저렴한 미용실을 찾아 대강 보기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자르고 다녔는데 몸이 아파서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하니 새삼스레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바리깡으로 원장님이 머리를 밀어주시는데 진짜 닦아도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정말 반농담이지만 미용실 안이 정말 투성집 같았어요. 게다가 당시 머리를 밀어주시던 원장님은 제가 처음 시골에 살면서부터 매번 찾던 단골 미용실의 원장님이었는데 원장님도 제 사정을 듣고 머리를 밀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늘이라도 죽으면 이상할 거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미용실 밖을 못 나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고 나서야 남편 손을 잡고 미용실을 나섰어요. 미리 준비한 모자를 쓰고 집에 가는데 참 허망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도 보고 싶고 항암 치료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들고 축 처진 얼굴로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섰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도련님, 게다가 하나뿐인 아들까지 전부 저와 똑같이 머리를 밀고 있던 상태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 제가 미용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담담하게 밥 차려놨다면서 저랑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신발을 벗고 방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숟가락을 든 상태에서도 얼떨떨하게 아들,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만을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꼭 살아야 한다. 내가 널 꼭 살려낼 거다. 분명 충분히 울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왈칵 눈물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도련님도 형수님, 저도 형수님 꼭 살릴 거예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저를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까지 나서줬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이 전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장 몸이 아픈 곳에 절망스러워서 당장 곁에 있는 그 온기조차 돌아보지 못했다는 게 말이에요. 목이 메어서 안 넘어가는 음식을 억지로 넣었는데 밥을 먹는 건지 눈물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그 모습을 보고 무언가 결심했는지 다음날 저와 가족들을 따라 머리를 밀고 왔더라고요. 또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일부러 장난스럽게 넘겼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 한 번 엉엉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든 이 한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어요. 항암 치료는 예상했던 것보단 배로 더 힘들었지만 제가 여기서 힘내지 않으면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은 안 되었지만 선생님께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잘 끝날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이미 삶의 의욕을 잃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족들에게 고맙습니다. 비록 전 암 환자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가족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아직 기나긴 여정이 남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찬란한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전 그러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완쾌해서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아버님, 도련님, 그리고 남편과 내 아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